2025년 11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에서는 매주 같은 회의가 반복된다. 주제는 단 하나다. 한국에서 HBM을 더 확보할 방법이 있는가? 엔비디아는 2024년 매출 6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반도체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을 이뤘다.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넘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 1위를 다툰다. AI 칩 한 대 가격이 3만 달러, 우리 돈 4천만 원이 넘지만 주문이 1년 넘게 밀려 있다. 그런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은 칩 설계도 아니고 생산 능력도 아니다. HBM 확보다. 한국 기업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 특수 메모리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AI 칩을 설계해도 제품으로 만들 수 없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다. AMD, 인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빅테크 기업이 한국산 HBM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 HBM은 하이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고대역폭 메모리 정도가 된다. 여러 개의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기존 메모리보다 8배에서 1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한 첨단 제품이다. AI 연산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것이 HBM의 역할이다. AI 칩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HBM이 없으면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가 막히면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문제는 이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 이천, 청주, 평택, 용인에 위치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장에서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62%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삼성전자가 17%, 미국 마이크론이 21%를 나눠 가진다. 한국 기업 둘이 합쳐서 79%다. 사실상 한국이 HBM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은 어떨까?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이자 AI 강국을 자처하는 중국이지만 HBM 제조 능력은 거의 없다. 중국 메모리 기업 CXMT가 2026년 HBM 양산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이미 10년 전 세대 기술이다. 현재 주력 제품인 HBM3이나 개발 중인 HBM4와는 세대 차이가 2단계에서 3단계 난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첨단 장비를 구할 수 없어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에 밀려난 지 오래다.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에만 집중하며 HBM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 유럽은 애초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없다. 대만은 어떨까? TSMC는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이고 첨단 공정 기술로 삼성전자를 압도하지만 메모리는 만들지 않는다. 나냐테크가 HBM2 개발을 시도했으나 사업화에 실패했다. 미국 마이크론만이 유일한 경쟁자다. 마이크론은 2024년 2월 HBM 328달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입했고 미국 정부의 CHIPS 액트 지원으로 아이다호와 뉴욕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생산 규모와 기술 수준에서 여전히 한국 기업들에 크게 뒤진다. 왜 한국만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다. HBM 제조는 디램 생산 기술, TSV라는 초정밀 수직 배선 기술, 여러 칩을 쌓는 3D 적층 기술, 그리고 이를 GPU와 결합하는 고급 패키징 기술이 모두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각 단계마다 불량률을 극도로 낮춰야 하고 모든 공정이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제어되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HBM1을 개발한 이후 15년 동안 이 기술을 갈고 닦았다. 삼성전자는 2019년 HBM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지만 2023년부터 다시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2024년 한국의 HBM 수출액은 약 180억 달러, 우리 돈 24조 원에 달했다. 2025년에는 300억 달러 4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2026년에는 480억 달러, 약 65조 원으로 증가한다. 한 품목으로 65조 원이다. 현대자동차 전체 연매출이 160조 원임을 감안하면 HBM 하나가 자동차 산업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AI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챗 GPT가 세상에 나온 것이 2022년 11월이다. 불과 2년 만에 AI는 일상을 바꿔놓았다.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엔스로픽의 클로드,
모두 2023년 이후 등장했다. 이제 AI는 검색, 번역, 이미지 생성, 동영상 제작, 코딩, 의료 진단, 법률 자문, 금융 분석, 거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자동화가 본격화되면 AI 수요는 지금의 10배, 100배로 늘어난다. AI가 커질수록 HBM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그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여전히 한국이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반도체는 이미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HBM은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목이다. SK하이닉스는 HBM 덕분에 2024년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겼다. 2025년에는 34조 원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디램 부문도 HBM이 수익성을 견인한다.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도체 주권을 넘어 경제 안보의 문제다. 이 글은 HBM이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을 독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룬다. 과장이나 감성 없이 오직 기술과 산업 구조 그리고 팩트만으로 설명한다. 한국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가 HBM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기술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연산 구조와 메모리 병목의 실체를 살펴보자. AI 모델은 본질적으로 수학 연산의 연속이다. 딥러닝 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며 각 층은 수천에서 수십만 개의 노드를 가진다. 각 노드는 가중치라는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입력 데이터와 가중치를 곱하고 더하는 연산을 반복한다. GPT-3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다. GPT-4는 정확한 숫자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1조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 메타의 라마 3 역시 비슷한 규모다. 이 파라미터들은 모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GPT-4급 모델을 16비트 부동소수점 형식으로 저장하면 약 2TB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학습 과정에서는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저 상태, 중간 활성화 값까지 저장해야 하므로 실제 메모리 요구량은 810TB로 늘어난다. 이 데이터를 수천 개의 GPU에 분산 저장하고 GPU 간 끊임없이 동기화하며 매 학습 스텝마다 갱신해야 한다. 엔비디아 H100 GPU는 16,896개의 CUDA 코어를 가지고 있다. 각 코어는 병렬로 연산을 수행한다. 이론적 성능은 FP16 정밀도 기준 초당 60테라플롭스다. 테라플롭스는 초당 1조 번이 부동소수점 연산을 의미한다. H100 하나가 초당 60조 번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H200은 더 빠르다. FP16 기준 67테라플롭스다.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B200은 90테라플롭스를 넘어선다. 문제는 이 연산 능력을 발휘하려면 모든 코어에 데이터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산 코어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GPU 전체 성능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것이 메모리 병목이다. G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GPU 연산 속도는 지난 10년간 100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 케플러 아키텍처의 K40은 FP32 기준 5테라플롭스였다. 2016년 파스칼 B100은 10테라플롭스로 2배 증가했다. 2018년 볼타 V100은 15테라플롭스, 2020년 암페어 A100은 19.5테라플롭스, 2022년 호퍼 H100은 60테라플롭스로 급증했다. 10년 만에 12배 증가한 것이다. FP16이나 INT8 같은 저정밀도 연산으로 가면 증가폭은 더 크다. 그런데 메모리 대역폭은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못했다. GDDR5는 336GBs였다. GDDR5X는 480GBs, GDDR6는 672GBs로 증가했다. GDDR6X는 1TBs를 넘어섰다. 10년간 약 3배 증가했다. GPU 성능 증가 속도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연산 속도는 12배 빨라졌는데 데이터 공급 속도는 3배만 빨라졌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AI 모델 자체가 메모리 접근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2017년 구글이 발표한 이후 거의 모든 대규모 언어 모델의 기반이 되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어텐션 메커니즘이다. 어텐션은 입력 시퀀스의 모든 토큰이 다른 모든 토큰과 상호작용한다. 시퀀스 길이가 n이면 어텐션 연산량은 n이 제곱에 비례한다.
GPT-3의 컨텍스트 길이는 2048 토큰이었다. GPT-4는 8192 토큰에서 시작해 32768 토큰으로 확장되었다. 클로드 3는 20만 토큰을 지원한다. 컨텍스트가 16배 늘어나면 어텐션 연산량은 256배 증가한다. 메모리 접근 횟수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실제로 AI 학습 과정을 보면 메모리 병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H100으로 GPT-3급 모델을 학습시킬 때 GPU 활용률은 평균 50에서 60% 수준이다. 나머지 40에서 50%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론적으로는 100%로 작동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만 일하고 절반은 논다는 뜻이다. 메모리 대역폭이 충분하다면 활용률을 80에서 90%까지 높일 수 있다. GDDR6 메모리의 이론적 대역폭은 약 900GBs다. 초당 9천억 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의미다. 들으면 충분해 보이지만 H100이 전체 성능을 발휘하려면 초당 3TB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하다. GDDR6론은 그 30%도 공급하지 못한다. 실제로 H100에는 GDDR이 아니라 HBM3가 탑재된다. HBM3 80GB 버전의 대역폭은 3.35TBs다. GDDR6이 3.7배다. 이것도 부족해서 H200은 HBM3이 141GB를 탑재하며 대역폭을 4.8TBs로 높였다. 전력 소비도 중요한 문제다. GDDR6는 높은 클럭 속도로 작동하며 이는 발열과 전력 소비로 직결된다. GPU 한 대가 소비하는 전력은 H100 기준 700W다. 여기에 메모리, 냉각 시스템, 기타 부품을 합치면 1000W를 넘는다. 데이터 센터에 수천 대의 GPU가 설치되는 환경에서 전력 효율은 운영 비용과 직결된다. 전기료만 해도 한 달에 수억 원이다. 메모리 전력 소비를 10% 줄이면 전체 운영 비용이 5% 감소한다. HBM은 GDDR 대비 전력 효율이 월등히 높다. 같은 대역폭 기준으로 HBM은 GDDR보다 전력 소비가 40% 이상 낮다. 이유는 구조에 있다. GDDR은 GPU에서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배치되며 긴 배선을 통해 연결된다. 배선이 길어질수록 신호 손실이 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전압을 높여야 한다. 전압이 높으면 전력 소비도 증가한다. HBM은 GPU 바로 옆에 배치되며 연결거리가 수 밀리미터에 불과하다. 신호 손실이 거의 없어 낮은 전압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 폭이다. GDDR6는 32비트 또는 64비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HBM3는 1024비트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HBM32는 여전히 1024비트지만 HBM4는 2048비트로 증가한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가 16배에서 32배 넓다는 의미다. 클럭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병렬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이 HBM이 고대역폭과 저전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비결이다. AI 모델의 성능은 이제 GPU 연산 능력이 아닌 메모리 대역폭에 의해 결정된다. 엔비디아의 H100과 H200의 가장 큰 차이는 GPU 코어가 아니라 HBM이다. H100은 HBM 380GB 3.35TBs를 탑재하고 H200은 HBM 3241GB 4.8TBs를 탑재한다. GPU 코어 구조는 동일하다. 하지만 메모리 대역폭이 43% 증가하면서 AI 학습 속도는 30에서 40% 향상되었다. 메모리가 성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AMD의 MI300X는 HBM3 192GB를 탑재해 용량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인텔의 가우디 3는 HBM22를 채택했다. 구글의 TPU V5는 HBM3을 사용한다.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3도 HBM31을 탑재할 예정이다. 모든 AI 가속기가 HBM으로 수렴하고 있다. HBM 없이는 AI 칩을 만들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메모리 병목은 AI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제약이다. 더 큰 모델을 만들고 더 빠르게 학습시키고 더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려면 메모리 대역폭이 계속 증가해야 한다. HBM32는 1.2TBs를 제공한다. HBM4는 2TBs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HBM5는 3TBs를 목표로 한다. 메모리 기술이 진화하는 속도가 AI 산업의 성장 속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메모리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HBM의 등장과 기술 구조를 분석해보자. HBM의 역사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2를 개발한 해다. 당시 SK하이닉스는 그래픽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밀리고 있었다. GDDR 시장은 삼성이 장악했고 SK하이닉스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였다. 수직 적층 구조를 통해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HBM이었다. 개발은 쉽지 않았다. 2009년부터 TSV 기술 연구를 시작했지만 상용화까지 4년이 걸렸다. TSV는 스루 실리콘 비하의 약자로 실리콘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을 만드는 기술이다. 칩의 직경 5마이크로미터의 구멍을 수직으로 뚫고 그 안에 구리를 채워 전기적 연결을 만든다. 하나의 HBM 칩에는 수천 개의 TSV가 들어간다. 이 TSV를 통해 적층된 칩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TSV 제조는 극도로 어렵다. 실리콘의 구멍을 뚫는 식각 공정에서 웨이퍼가 깨질 수 있다. 구멍 내부를 절연막으로 코팅하는 공정에서 불균일이 발생하면 누전이 생긴다. 구리를 채우는 전기도금 공정에서 기포가 생기거나 구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저항이 증가한다. 초기에는 TSV 불량률이 20%를 넘었다. 4년간의 연구 끝에 불량률을 5% 미만으로 낮췄고 이제는 1% 미만을 달성했다. 2013년 출시된 HBM1은 4개의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은 구조였다. 용량은 1GB, 대역폭은 128GBs였다. 당시 GDDR5가 28GBs였으니 4.5배 빠른 셈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다. 가격이 너무 비쌌다. 생산 수율이 낮아 원가가 높았고 수요도 불확실했다. AMD가 2015년 PG GPU에 HBM2를 탑재했지만 판매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환점은 HBM2였다. 2016년 출시된 HBM2는 8단 적층으로 용량을 8GB까지 늘렸고 대역폭은 256GBs로 배가되었다. 이 성능이 AI 학습에 적합했다. 엔비디아는 2017년 데이터 센터용 GPU V100에 HBM2를 탑재했다. V100은 AI 학습 시장을 석권했고 HBM 수요가 폭발했다. SK하이닉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대규모 증설에 나섰고 기술 개선으로 수요를 끌어올렸다. 시장 지배력을 확립한 것이 이 시기다. 삼성전자는 늦게 반응했다. 2016년 HBM2 개발을 시작했지만 SK하이닉스보다 1년 늦었다. 더 큰 실수는 2019년에 저질렀다. 삼성은 HBM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개발을 일시 중단했다. 당시 HBM은 전체 메모리 시장의 1%도 안 되는 니치 시장이었다. 삼성은 범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치명적 오판이었다. 2020년부터 AI 붐이 시작되면서 HBM 수요가 폭발했지만 삼성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독식하는 동안 삼성은 기술 격차를 메우느라 허둥댔다. HBM2는 2019년 출시되었다. 이는 인핸스드의 약자다. 용량이 16GB로 배가되었고 대역폭은 460GBs까지 향상되었다. 엔비디아의 A102 HBM2를 채택하면서 HBM은 AI 가속기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은 2020년 2조 원에서 2021년 5조 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률은 30%를 넘었다. 일반 디램의 이익률이 10에서 15%인 것과 비교하면 HBM의 수익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HBM3는 2022년 양산을 시작했다. JEDC 정한 HBM3 표준 속도는 초당 6.4GB다. 대역폭은 819GBs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표준을 뛰어넘었다. 초당 8GB 속도로 작동하는 HBM3을 개발해 엔비디아 H100에 공급했다. 대역폭 3.35TBs를 달성했다. 전력 효율도 HBM2 대비 30% 개선되었다. H100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붐을 촉발했고 HBM3 수요는 공급을 크게 초과했다. 2023년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은 10조 원을 돌파했다. HBM3위는 HBM3위 개량형이다. 이는 역시 인핸스드다. 2024년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속도를 초당 9.6GB로 높여 대역폭을 1.15 TBs로 끌어올렸다. 8단 제품은 24GB 용량의 1TBs 대역폭을, 12단 제품은 36GB 용량의 1.2 TBs 대역폭을 제공한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HBM328단을 양산했다. 엔비디아 H200에 독점 공급했다.
9월에는 12단 제품도 양산을 시작했다. B200과 GB200에 탑재된다. 수율은 80% 수준으로 업계 최고다. 2024년 SK하이닉스의 HBM3이 수율이 80%에 육박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을 때 업계는 충격을 받았다. 통상 수율은 영업 기밀로 공개하지 않는데 SK하이닉스가 이례적으로 밝힌 것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삼성전자는 뒤늦게 HBM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2023년 전영현 부회장을 DS 부문장으로 복귀시키며 HBM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2024년 8월 HBM 328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삼성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부인했다. 실제로 2024년 말 현재 삼성의 HBM3는 엔비디아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AMD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AMD의 MI325와 MI350에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은 2024년 12월 브로드컴과도 HBM3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 엔비디아 외의 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HBM4는 차세대 제품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양산이 목표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9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 개발 완료를 발표했다. 12단 기준 초당 2TB 이상의 대역폭을 구현하며 이는 HBM3이 대비 60% 이상 향상된 수치다. 핀 속도는 초당 10GB를 달성했다. JEDC 표준인 8GBps를 크게 뛰어넘는다. HBM4가 획기적인 이유는 I/O 수의 증가다. HBM3까지는 1024개의 I/O를 사용했다. HBM4는 2048개로 배가 된다. I/O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다. 통로가 2배 많아지면 대역폭도 2배 증가한다. 삼성전자도 HBM4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24년 10월 반도체 대전에서 HBM4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핀 속도 11GBps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보다 10% 빠르다. 로직 다이 수율은 90%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의 전략은 선단 공정 적용이다. HBM4에 10나노급 6세대 원시 D램 공정을 적용한다. SK하이닉스가 5세대 원비 공정을 사용하는 것보다 한 세대 앞선다.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전력 효율과 속도가 향상된다. 원시 D램은 원비 대비 전력 소비가 15% 낮고 속도는 10% 빠르다. 대신 수율 확보가 더 어렵다. 삼성은 2025년 6월까지 원시 공정 수율 60%를 목표로 한다. HBM의 핵심 기술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TSV다. 실리콘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으로 적층된 칩들을 연결한다. TSV 하나의 직경은 5마이크로미터다. 사람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다. 깊이는 50마이크로미터다. HBM 칩 하나에 수천 개의 TSV가 들어간다. 이 미세한 구멍을 정확하게 뚫고 절연막으로 코팅하고 구리로 채우는 일련의 공정이 모두 나노미터 단위로 제어되어야 한다. 둘째, 3D 적층이다. 여러 개의 D램 칩을 정렬해 수직으로 쌓는다. 각 칩의 정렬 오차는 1마이크로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렬이 어긋나면 TSV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층된 칩들은 열압차 공정을 통해 접합된다. SK하이닉스는 MRMUF라는 독자 기술을 보유한다.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약자다. 칩 사이를 EMC라는 에폭시 수지로 채워 기계적 안정성을 높이고 열 확산을 개선한다. 12단 이상 고단 적층에서 MRMUF의 효과가 크다. 삼성전자는 TC-NCF 기술을 사용한다. 서멀 컴프레션 넌 컨덕티브 필름, 비전도성 필름으로 칩을 접합하는 방식이다. MRMUF보다 공정이 단순하지만 16단 이상 적층에는 한계가 있다. 삼성은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검토 중이다. 셋째, 패키징이다. 적층된 HBM을 GPU와 결합하는 과정이다. 인터포저라는 실리콘 기판 위에 GPU와 HBM을 나란히 배치한다. 인터포저 내부에는 미세 배선이 형성되어 있어 GPU와 HBM을 수 밀리미터의 짧은 거리로 연결한다. 이것이 2.5D 패키징이다. 대만 TSMC의 코어 기술이 표준이다. 엔비디아의 모든 데이터 센터 GPU는 TSMC 코어를 사용한다. SK하이닉스는 HBM4부터 로직 다이 제작을 TSMC에 의뢰한다.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4나노 공정으로 로직 다이를 생산해 수직 통합을 추구한다. HBM 제조는 모든 공정이 완벽해야 한다. D램 제조, TSV, 적층,
패키징 어느 하나라도 불량이 발생하면 전체가 폐기된다. 이것이 HBM 수율이 일반 D램보다 훨씬 낮은 이유다. SK하이닉스가 HBM 3위에서 80% 수율을 달성한 것은 15년간의 공정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현재 60에서 70% 수준으로 추정된다. 마이크론은 수율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율 10% 차이는 원가에서 20% 이상 차이를 만든다. 이것이 SK하이닉스가 가격 경쟁력과 공급 능력에서 압도적인 이유다. HBM4에서는 기술적 난이도가 더욱 높아진다. I/O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증가하면 신호 간섭이 심각해진다. 전력 분배도 복잡해진다. 열 관리도 더 어려워진다. 16단 이상 적층하면 전체 높이가 증가해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HBM4를 양산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HBM4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AI 시장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한국만이 HBM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이 HBM 시장을 독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40년의 준비 끝에 찾아온 필연이었다. 1980년대 반도체 불모지에서의 출발한 삼성전자는 64K D램 개발에 성공했다. 당시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전무한 상태였다. 일본이 세계 D램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었고 미국의 인텔과 모토로라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한국은 기술도 인력도 장비도 없었다. 삼성과 LG연, SK하이닉스의 전신은 일본과 미국에서 기술자를 영입하고 외국 장비를 수입하며 기초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기회였다. 선발주자들은 기존 기술에 안주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최신 공정을 배우면 빠르게 추격했다. 1992년 삼성전자는 64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일본을 추월했다. 기술 격차를 단 9년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D램 제조 경험이 축적된 한국 기업들은 D램에 더욱 집중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D램 시장에서 철수하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삼성은 반도체 공장 건설을 멈추지 않았다. 반도체는 망하지 않는다. 는 이병철 회장의 철학이 관철된 순간이었다. D램은 HBM의 기초 기술이다. D램 셀을 얼마나 작고 정밀하게 만드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가가 핵심이다. 한국 기업들은 30년간 D램만 만들며 이 기술을 극한까지 갈고 닦았다. 2000년대 중반, 삼성과 하이닉스는 세계 D램 시장의 70%를 장악했다. 이 압도적 점유율이 HBM 시대의 발판이 되었다. 2010년대 TSV와 3D 적층 기술이 확보되었다. HBM의 핵심은 TSVT 러실리콘 비아, 즉 실리콘을 관통하는 수직 전극이다. D램 칩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고 TSV로 연결해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구현한다. 이 기술은 D램 제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2011년 SK하이닉스는 TSV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도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다. 두 기업 모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다. TSV는 실리콘 웨이퍼에 수백만 개의 미세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구리를 채워 넣는 작업이다. 구멍의 지름은 수십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다. 조금만 어긋나도 칩 전체가 망가진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TSV 기술을 개발했지만 양산에는 실패했다. 수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초기 마이크론의 TSV 수율은 40% 수준이었다. 100개를 만들면 60개가 불량품이었다. 이런 수율로는 상업적 생산이 불가능했다. SK하이닉스는 달랐다. 40년간 D램 양산을 하며 축적한 공정 노하우가 있었다. 미세 공정 제어, 불순물 관리, 수율 최적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2015년 SK하이닉스는 TSV 수율을 70%까지 끌어올렸고 2018년에는 85%를 달성했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마이크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렀다. 수율 차이는 곧 비용 차이다. 수율 85%와 60%는 단순히 25% 차이가 아니다. 불량품 처리 비용, 재작업 시간, 공정 안정성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한국 기업들은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HBM을 생산할 수 있었고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 소재, 부품, 장비 등 한국이 HBM을 독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반도체 생태계였다. 경기도 용인, 평택, 이천, 충청북도 청주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수백 개의 협력 기업이 밀집해 있다.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다. 예를 들어 TSV 공정에 필요한 구리 도금액은 한국의 LG화학이 공급한다. 실리콘 웨이퍼는 SK실트론이 만든다. 반도체 검사 장비는 원익 IPS와 주성엔지니어링이 제공한다. 이들 기업은 모두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다. 문제가 생기면 당일에 엔지니어가 달려온다. 신기술 개발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다르다. 본사는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있지만 소재와 장비는 전 세계에서 조달한다. 구리 도금액은 일본에서, 검사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수입한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까지 몇 주가 걸린다. 신기술 개발도 느리다. 협력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긴밀한 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는 40년간 형성되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성장하며 함께 키운 협력사들이다. 이 생태계는 쉽게 복제할 수 없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도, 미국이 정부 지원을 늘려도 이런 밀집된 생태계를 단기간에 만들 수는 없다. 한국 기업들의 또 다른 강점은 빠른 개발 속도다. SK하이닉스는 HBM2에서 HBM3로 넘어가는데 18개월이 걸렸다. HBM3에서 HBM32까지는 12개월이었다. 삼성전자도 비슷하다. 마이크론은 훨씬 느리다. HBM2 개발에 36개월이 소요되었다. HBM3 양산은 한국보다 2년 늦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첫째, 의사결정 속도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사업의 정권을 가진 경영진이 신속하게 결정한다. 수천억 원의 투자도 몇 주 만에 승인된다. 미국 기업들은 다르다. 주주와 이사회를 설득해야 하고 여러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결정이 느리다. 둘째, 인력 운용이다. 한국 기업들은 HBM 개발에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집중 투입한다. 24시간 3교대로 공정을 개선하고 수율을 올린다. 미국 기업들은 인력을 여러 프로젝트에 분산시킨다. 집중도가 떨어진다. 셋째, 실패 허용 문화다. 한국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TSV 개발 초기 SK하이닉스는 수십 차례 시제품을 망쳤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시도했다. 미국 기업들은 실패에 민감하다. 한번 실패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취소되거나 축소된다. 정부 지원과 장기 투자를 보면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2021년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며 51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추진했다.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모든 면에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인력 양성이 중요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은 반도체 특화학과를 신설하고 매년 수천 명의 반도체 인력을 배출한다. 성균관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모두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최신 반도체 공정을 배우고 졸업 후 바로 기업에 투입된다. 미국도 2022년 반도체과학법 CHIPS 액트를 통과시키며 520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미국에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 대학에서 반도체를 전공하는 학생 수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공장을 지어도 운영할 인력이 없다. 위기가 기회로 작용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를 알아보자.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세 가지 품목이었다. 일본은 이 소재들의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은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다. 일본의 의도는 명백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소재 국산화에 나섰다. 불화수소는 솔브레인과 램테크놀로지가 개발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동진세미캠이 양산했다. 2년 만에 일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췄다. 이 경험은 HBM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 기업들은 핵심 소재와 부품을 최대한 국산화하려 했다. TSV 공정에 필요한 구리 도금액, 절연 필름, 검사 장비를 모두 한국 기업들과 공동 개발했다. 결과적으로 HBM 생산에서 일본 의존도는 20% 이하로 낮아졌다. 이는 곧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의미했다. 결국 40년의 축적이 한국이 HBM 시장을 독점한 이유다. 40년간 디램만 만들며 쌓은 기술력, 빠른 개발 속도, 밀집된 산업 생태계, 정부의 전략적 지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응력.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다. 마이크론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이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 제재로 첨단 장비를 구할 수 없어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일본은 이미 시장에서 철수했다. 유럽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한국의 HBM 독점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AI가 발전할수록 세계는 한국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HBM 생산 라인의 내부를 들여다보자. SK하이닉스 청주의 M15X 팹은 2024년 완공되었다. 팹은 반도체 제조 공장을 의미하는 패브리케이션의 약자다. M15X는 SK하이닉스의 15번째 메모리 팹이고 X는 확장을 의미한다. 이 팹 하나의 규모는 축구장 20개 면적에 달한다. 정확히는 13만 제곱미터다. 지상 4층, 지하 1층 구조로 높이는 100m가 넘는다. 전체 클린룸 면적이 13만 제곱미터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클린룸이다. 이곳에서 HBM3와 HBM4가 생산된다. 건설 비용만 20조 원이 넘게 투입되었다. 출입은 극도로 제한된다. 클린룸에 들어가려면 먼저 탈의실에서 일반 복장을 벗는다. 그리고 방진복으로 갈아입는다. 방진복은 전신을 완전히 감싼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다. 신체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하루에 수억 개의 피부세포를 탈락시킨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반도체에는 치명적인 오염원이다. 방진복 착용 후 에어샤워를 통과한다. 강력한 공기 제트로 남은 먼지를 제거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클린룸에 들어갈 수 있다. 클린룸 내부는 또 다른 세계다. 공기는 천장에서 바닥으로 일정하게 흐른다. HEPA 필터를 통과한 공기만 유입된다. HEPA는 하이 이피션시 파티큘레이트 에어의 약자로 0.3 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를 99.97% 제거한다. 클린룸은 클래스 1 수준이다. 1세제곱피트당 0.1 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가 1개 이하다. 서울 시내 대기에는 1세제곱피트당 수백만 개의 입자가 있다. 클린룸은 그것의 1억 분의 1 수준이다. 온도는 22도, 습도는 45%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온도나 습도가 변하면 웨이퍼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나노미터 단위 공정에서는 이 작은 변화도 불량을 일으킨다. 조명은 황색등만 사용한다. 자외선이 포토레지스트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황색등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노란빛을 띈다. 소음도 통제된다. 장비 가동 소리가 크지만 작업자들은 귀마개를 착용한다. 대화는 최소화한다. 입에서 나오는 수분이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HBM 제조는 웨이퍼 가공부터 시작한다. 300mm 실리콘 웨이퍼 위에 D램셀을 형성한다. 실리콘 웨이퍼는 순도 99.9999999% 수준의 초고순도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 불순물이 있으면 전기적 특성이 변한다. 웨이퍼 위에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 전공정이다. 노광, 식각, 증착, 이온 주입 공정이 수백 번 반복된다. 각 공정의 오차는 나노미터 단위로 관리된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다. 원자 34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크기다. 노광 공정에서는 EUV 장비가 사용된다. 극자외선의 파장은 13.5나노미터다. X선에 가까운 짧은 파장이다. 이 빛을 사용해 10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패턴을 형성한다. ASML의 EUV 장비 TWINSC의 NX에는 높이 4m, 무게 180톤, 부품 수 10만 개가 넘는 초정밀 기계다. 가격은 대당 2,200억 원이다. SK하이닉스는 20대 이상의 EUV 장비를 보유하며 24시간 가동한다. 하루 가동 비용만 수억 원이다. 식각 공정에서는 플라즈마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식각 깊이는 수십 나노미터에서 수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하다. 깊이 제어 정확도는 1나노미터 이하다. 식각 중 웨이퍼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한다. 온도가 높으면 식각 속도가 빨라지고 낮으면 느려진다. 웨이퍼 전체의 식각 균일도를 99.9%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증착 공정에서는 금속이나 절연체를 얇게 쌓는다. CVD, PVD, ALD 같은 다양한 증착 방법이 사용된다. 증착 두께는 수나노미터 수준이며 균일도는 99% 이상이어야 한다. D램 셀이 완성되면 TSV 공정이 진행된다. 이것이 HBM의 핵심이다. 레이저로 웨이퍼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의 직경은 5마이크로미터, 깊이는 50마이크로미터다. 종횡비가 100일이다. 이렇게 깊고 좁은 구멍을 수직으로 뚫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레이저의 출력, 펄스폭, 조사 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한다. 한 웨이퍼에 수만 개의 TSV를 뚫는데 모든 TSV가 동일한 직경과 깊이를 가져야 한다. 불균일이 5% 이상이면 불량이다.
식각 후에는 구멍 내벽을 절연막으로 코팅한다. 이후 실리콘 산화막을 CVD로 증착한다. 두께는 100나노미터 수준이다. 절연막이 구멍 바닥까지 균일하게 코팅되어야 한다. 코팅이 불균일하면 구리와 실리콘이 직접 접촉해 누전이 발생한다. 절연막 코팅 후에는 시드층을 형성한다. 구리 전기도금을 위한 초기층이다. 티타늄이나 구리를 스퍼터링으로 얇게 증착한다. 구리 도금 공정이 가장 까다롭다. 전기화학 반응으로 구멍 안에 구리를 채운다. 구리 황산염 용액에 웨이퍼를 담그고 전류를 인가한다. 구리 이온이 환원되어 시드층 위에 증착된다. 구멍 안쪽부터 차오르며 구멍 전체가 구리로 채워진다. 이 과정에 수시간이 소요된다. 온도, 전류 밀도, 용액 농도, 첨가제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한다. 도금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기포가 생기고 너무 느리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구멍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저항이 증가하고 불균일하게 채워지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도금이 완료되면 CMP 공정으로 표면을 평탄화한다. 케미컬 메커니컬 폴리싱, 화학적 기계적 연마다. 구리가 웨이퍼 표면보다 돌출된 부분을 제거한다. 연마 슬러리와 연마 패드로 표면을 갈아낸다. 연마 후 표면 거칠기는 1나노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표면이 거칠면 다음 공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CMP 후 웨이퍼를 초순수로 세정한다. 초순수는 18.2 메가옴 저항을 가진 물이다. 이온이 거의 없는 완전한 순수다. 이후 웨이퍼를 얇게 연마한다. 백그라인딩 공정이다. 원래 웨이퍼 두께는 780 마이크로미터지만 적층을 위해 50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인다. 15분의 1로 얇아진다. 이 과정에서 웨이퍼가 깨지지 않도록 지지 필름을 부착한다. 연마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포함된 슬러리로 한다. 연마 후 두께 편차는 2마이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웨이퍼가 얇아지면 휘어지기 쉽다. 휘어진 웨이퍼는 다음 공정에 투입할 수 없다. 다음은 본딩 공정이다. 얇아진 웨이퍼를 정렬해 쌓는다. 한미반도체에 TC 본더 장비가 사용된다. 웨이퍼 2장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렬한다. 정렬 정확도는 0.5 마이크로미터 이하다. 정렬이 완료되면 웨이퍼를 접촉시키고 열과 압력을 가한다. SK하이닉스의 MRMUF 공정에서는 웨이퍼 사이에 EMC 수지를 주입한 후 가열에 경화시킨다. 경화 온도는 약 250도, 압력은 수 메가파스칼이다. 수지가 경화되면서 웨이퍼들이 견고하게 결합된다. 수지는 기계적 결합뿐 아니라 열전도 경로 역할도 한다. HBM은 작동 중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데 수지가 열을 분산시킨다. 12단 적층의 경우 본딩 공정이 11번 반복된다. 매번 정렬과 접합이 완벽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정렬 오차가 발생하면 전체가 불량이다. 11번이 본딩 중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고단 적층의 수율이 낮은 이유다. SK하이닉스는 공정 자동화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12단 적층에서도 80% 수율을 달성했다. 각 본딩 스테이션에는 광학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정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오차가 발견되면 즉시 보정한다. 적층이 완료되면 패키징 공정으로 이동한다. 적층된 HBM 칩을 인터포저 위에 배치한다. 인터포저는 실리콘 기판 위에 미세 배선이 형성된 중간층이다. 배선 폭은 2마이크로미터, 간격은 2마이크로미터다. 이 미세 배선으로 HBM과 GPU를 연결한다. HBM과 인터포저 사이는 마이크로범프로 연결된다. 마이크로범프는 구리 기둥이다. 높이 50마이크로미터, 직경 20마이크로미터다. HBM 칩 하나에 수천 개의 마이크로범프가 형성되어 있다. HBM을 인터포저 위에 정렬해 배치한다. 리플로우 공정으로 마이크로범프를 녹여 정기적 연결을 형성한다. 리플로우 온도는 약 260도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칩이 손상되고 낮으면 접합이 불안전하다. 인터포저 위에는 GPU도 함께 실장된다. HBM과 GPU가 인터포저 내부 배선으로 연결되면 두 칩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시작된다. 연결거리가 수밀리미터에 불과해 신호 지연이 최소화된다. 전체를 수지로 봉지한다. 언더필 공정이다. HBM, GPU, 인터포저 사이의 빈 공간을 에폭시 수지로 채운다. 수지가 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봉지 후 전체를 기판에 실장한다. 기판은 다층 PCB로 외부와의 정기적 연결을 제공한다. 기판 하단에는 BGA를 형성한다. 볼 그리드 어레이의 약자로 외부 연결을 위한 솔더볼 배열이다. 솔더볼 하나의 직경은 약 0.6mm다. BGA에는 수천 개의 솔더볼이 배열되어 있다.
테스트 공정이 마지막 단계다. 모든 HBM 칩은 수백 시간의 검증을 거친다. 기능 테스트에서는 모든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쓰고 읽으며 에러를 확인한다. 256비트 패턴을 수십억 번 반복 테스트한다. 단 하나의 비트 에러도 발견되면 불량이다. 속도 테스트에서는 최대 클럭으로 작동시켜 타이밍 마진을 검증한다. HBM32는 9.6GBps로 작동하는데 실제로는 10GBps 이상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한다. 오버클럭 마진이 있어야 안정성이 보장된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극한 조건에서 장시간 작동시킨다. 고온 테스트는 85도에서 1000시간, 저온 테스트는 영하 40도에서 수백 시간 진행된다. 고전압, 저전압 조건에서도 테스트한다. 전압을 10% 변동시켜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온도 사이클 테스트에서는 영하 40도와 85도를 반복적으로 왕복한다. 열팽창과 수축을 반복해도 고장이 나지 않아야 한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출하된다. 불량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된다. HBM은 수리가 불가능하다. 적층 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느 층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알더라도 뜯어낼 수 없다. 이것이 HBM 가격이 비싼 이유다. 일반 디램은 불량 칩을 골라내고 정상 칩만 판매하면 된다. HBM은 적층 중 하나라도 불량이면 전체가 쓸모없다. SK하이닉스가 80% 수율을 달성했다는 것은 100개를 만들면 80개가 정상품이라는 뜻이다. 20개는 버려진다. 하나에 수백 달러 하는 제품을 20% 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이익이 나는 이유는 판매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M15X 팹에서는 매월 수만 개의 HBM 칩이 생산된다. 월 생산 능력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지만 업계는 월 5만 7만 개로 추정한다. 이 물량은 이미 엔비디아에 예약되어 있다. 2026년까지의 생산분이 완판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추가 팹을 건설 중이다. 2030년까지 4개의 팹이 완공되면 연간 HBM 생산 능력은 현재의 5배로 증가한다. 그때가 되어도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라인도 유사한 규모다. HBM3를 양산 중이며 2025년 말부터는 HBM4 양산이 시작된다. 삼성전자는 원시 공정과 자체 파운드리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를 추구한다. 수율은 아직 SK하이닉스에 미치지 못하지만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목표는 70%, 하반기 목표는 80%다. 목표를 달성하면 SK하이닉스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HBM 생산 라인은 첨단 기술의 총합체다. 수백억 원짜리 장비가 수십 대 가동되며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24시간 공정을 모니터링한다. 클린룸을 유지하는 데만 하루 수억 원이 든다. 전력 소비는 하루 수십만 킬로와트시다. 초순수 소비는 하루 수만 톤이다. 이 모든 것이 초당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메모리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함이다. 한국이 이런 인프라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글로벌 AI 산업에서 한국의 지위를 결정한다. 이젠 HBM 공급망과 글로벌 경쟁 구조를 들여다보자. 엔비디아는 2024 회계연도에 매출 609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6% 증가한 수치다. 2025 회계연도 매출은 9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이 성장의 중심에 데이터 센터 사업이 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2024 회계연도 473억 달러로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그중 대부분이 AI 가속기 판매다. H100, H200, B100, GB200이 주력 제품이다. H100 하나에는 HBM380GB가 탑재된다. H200은 HBM3241GB를 사용한다. B100은 HBM3292GB, GB200은 HBM32288GB를 탑재한다. GPU 한 대의 가격은 3만에서 4만 달러다. 그중 HBM 비용이 1만에서 1만 5천 달러다. HBM이 GPU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 엔비디아의 2024 회계연도 AI 가속기 출하량은 약 300만 대로 추정된다. 이는 약 300만 개의 HBM 패키지가 소비되었다는 의미다. 한 개 패키지에 HBM 칩이 46개 들어가므로 총 1,500만 개 이상의 HBM 칩이 사용되었다. 2025 회계연도에는 출하량이 더욱 증가한다. B200과 GB200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HBM 수요는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2025년 2천만 개 이상의 HBM 칩을 필요로 한다. SK하이닉스가 주 공급사다. H100, H200,
B200 모두 SK하이닉스의 HBM3 또는 HBM32를 사용한다. 엔비디아는 검증된 공급사를 선호하며 SK하이닉스와의 협력 관계를 최우선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2024년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삼성전자의 HBM32는 전력 소비와 발열 관리에서 엔비디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의 HBM 검증 기준은 업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단순히 사양을 만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시간 고부하 작동 시 안정성, 온도 변화에 대한 내구성, 극한 조건에서의 신뢰성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상반기 재검증을 목표로 기술 개선을 진행 중이다. 마이크론은 일부 물량을 공급하지만 전체의 10% 미만이다. 마이크론의 HBM32는 2024년 2월 출시되었고 H200 일부 모델에 공급된다. 그러나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대량 공급은 어렵다. 마이크론은 2025년부터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다호 보이시 DLX 팹을 HBM 전용으로 전환하고 뉴욕 클레이에 신규 팹을 건설한다. 2027년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MD도 HBM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MI300X는 HBM 3192GB를 탑재하며 메모리 용량에서 엔비디아 H100을 앞선다. AI 학습에서 메모리 용량이 클수록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배치 크기가 크고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 MI325는 HBM32를 채택하고 MI350은 HBM32 256GB를 탑재할 예정이다. AMD의 HBM 공급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AMD와 HBM32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외의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인텔의 가우디 3는 HBM22를 사용한다. 최신 세대가 아닌 이전 세대를 채택한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HBM22는 HBM32 대비 가격이 40% 낮다. 인텔은 가격 경쟁력으로 AI 가속기 시장에 진입하려 한다. 가우디 3위 가격은 엔비디아 H100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성능 차이로 인해 시장 확대는 제한적이다. 가우디 3위 AI 성능은 H100의 60% 수준으로 평가된다. 구글의 TPU V5는 HBM3을 탑재한다. 구글은 AI 칩을 자체 설계하지만 HBM은 외부에서 조달한다. 구글의 HBM 공급사는 SK하이닉스로 알려져 있다. TPU V5는 구글 내부 AI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며 외부 판매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글의 AI 서비스 규모가 방대하므로 HBM 수요는 상당하다.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3도 HBM 3위를 탑재할 예정이다. 트레이니엄은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AI 학습용 칩이다. AWS 클라우드에서 사용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칩 역시 HBM을 필요로 한다.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이 확대되면서 HBM 수요는 더욱 증가한다. 과거에는 엔비디아, AMD, 인텔만 HBM을 구매했다. 이제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까지 자체 AI 칩을 개발하며 HBM을 필요로 한다. HBM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있지만 공급처는 여전히 한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최신 AI 칩을 구할 수 없다. 엔비디아의 H20은 성능을 제한한 중국 전용 모델이었지만 2024년 11월 추가 규제로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중국 기업들은 자체 AI 칩 개발을 가속화하지만 HBM 확보가 걸림돌이다. 화웨이의 어센드 910, 알리바바의 한광 800, 바이두의 쿤룬 칩 모두 HBM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의 HBM 수출을 제한한다. HBM3 이상은 전략 물자로 분류되어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중국의 HBM3를 공급할 수 없다. 중국 기업 CXMT는 자체 HBM 개발을 진행 중이다. 2026년 HBM2 양산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이미 10년 전 기술이다. HBM3나 HBM3이와는 세대 차이가 23단계 난다. 더 큰 문제는 장비와 소재다. ASML의 EUV 장비, 도쿄일렉트론의 에칭 장비, 랩리서치의 증착 장비 모두 수출이 금지되었다. 중국이 자체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SME가 개발한 국산 DUV 장비는 ASML 대비 생산성이 10분의 1 수준이다. EUV는 아예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
소재도 문제다. 일본의 JSR, 도쿄응화공업이 만드는 포토레지스트, 시네츠화학의 실리콘 웨이퍼, 한국의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이 만드는 반도체 가스와 세정액, 모두 중국 수출이 제한된다. 중국이 자체 소재를 개발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져 수율이 낮다. 결국 중국은 자체 HBM을 개발하더라도 양산은 극히 어렵다. 장비와 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AI 산업의 장기적 제약이다. 일본은 HBM 제조 능력이 없다.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에 집중하며 HBM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은 대신 소재와 장비 공급에 주력한다. 도쿄일렉트론은 에칭과 증착 장비를, 니콘은 노광 장비를, 시네츠화학은 실리콘 웨이퍼를, JSR과 도쿄응화공업은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한다. 일본의 전략은 소재와 장비로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산 소재와 장비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대만의 TSMC는 HBM을 직접 제조하지 않지만 패키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코어 패키징 기술로 GPU와 HBM을 통합한다. TSMC의 코어 생산 능력이 HBM 공급의 병목이 되고 있다. 엔비디아, AMD, 구글 모두 TSMC의 코어를 필요로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TSMC는 코어 생산 능력을 2024년 대비 2025년에 2배, 2026년에 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만 랑커우와 준한 패키징 시설을 대폭 증설한다. HBM 시장은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다.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생산분이 이미 완판되었다. 고객들이 성금을 제시해도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HBM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HBM 328단 제품의 가격은 개당 400에서 500달러다. 12단 제품은 500에서 600달러다. HBM4는 600에서 700달러로 예상된다. 일반 디램 16GB가 50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HBM은 용량당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다. 공급 부족의 원인은 생산 능력 확대의 한계다. HBM 생산은 일반 디램보다 웨이퍼당 칩수가 적다. HBM 칩의 다이 사이즈가 일반 디램보다 2.5배 크기 때문이다. 같은 웨이퍼에서 일반 디램은 1000개를 만들 수 있지만 HBM은 400개밖에 만들지 못한다. 게다가 적층과 패키징 공정이 추가되어 리드타임이 일반 디램보다 2배 길다. 같은 투자로 생산할 수 있는 HBM 양이 일반 디램의 5분의 1 수준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대규모 증설을 추진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을 투자한다. 2030년까지 4개 팹을 건설하며 HBM 생산 능력을 현재의 5배로 늘린다. 삼성전자는 평택 P5라인을 2028년 가동 목표로 건설 중이다. 양사의 증설이 완료되면 한국의 HBM 생산 능력은 전 세계의 9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 지원으로 증설을 추진한다. CHIPS 액트로 61.5억 달러의 보조금과 75억 달러의 저리 융자를 받았다. 아이다호 보이시에 150억 달러, 뉴욕 클레이에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미국은 자국 내 HBM 생산 능력을 확보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 그러나 마이크론의 생산 규모는 한국 기업들에 비해 작다. 2027년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되며 2030년에 도시장 점유율은 2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HBM 공급망의 핵심은 한국이다.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한국산 HBM에 의존한다. 이는 한국이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AI 칩을 설계하고 대만이 칩을 제조하지만 한국의 HBM 없이는 AI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가치다. AI 폭발 시대의 수요 곡선은 어떠할까? 2018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은 800억 달러였다. 2023년에는 2,50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6천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7년 만에 7.5배 증가한 것이다. 이 투자의 대부분이 AI 인프라에 집중된다. GPU 구매, 서버 구축, 네트워킹 장비, 냉각 시스템, 전력 인프라 모두 AI를 위한 것이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한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이 대표적이다. 이들 5개 기업의 2025년 자본 지출은 합계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구글의 2025년 자본 지출은 750억 달러로 전망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AI 인프라에 투입된다. 구글은 제미나이 모델 개발과 구글 검색의 AI 통합에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아마존 AWS의 2025년 자본 지출은 850억 달러로 예상된다. AWS는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확대하며 트레이니언과 인퍼렌티아 같은 자체 AI 칩도 개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년 자본 지출은 800억 달러 이상이다. 오픈 AI와의 협력으로 GPT 시리즈를 독점 제공하며 에이저 클라우드의 AI 기능을 통합한다. 메타는 2025년 자본 지출로 650억 달러를 계획한다. 라마 모델 개발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AI 기능 강화에 투자한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집중하며 2025년 자본 지출은 200억 달러다. 이 5개 기업의 자본 지출 중 60% 이상이 GPU와 AI 가속기 구매에 사용된다. 나머지는 서버, 네트워크, 전력, 냉각에 투입된다. AI 가속기 한 대가 3만에서 4만 달러이므로 이들 기업이 구매하는 GPU는 2025년 약 400만 대로 추정된다. 이는 400만 개의 HBM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GPU 한 대에 HBM이 48개 들어가므로 총 2천만에서 3천만 개의 HBM 칩이 소비된다. 이는 2024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AI 모델의 크기도 계속 커진다. 파라미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GPT-3는 1750억 개였다. GPT-4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1조 1.8조 개로 추정된다.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 메타의 라마 3.3 역시 1조 개 이상이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는 10조 개 파라미터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미터 수가 10배 증가하면 학습에 필요한 연산량은 100배 증가한다.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도 비례해서 증가해야 한다. GPT-4를 학습시키는데 약 1만 개의 H100 GPU가 수개월 동안 가동되었다. 10조 파라미터 모델은 10만 개의 GPU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만 개의 HBM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GPU 한 대에 HBM이 68개 들어가므로 총 60만에서 80만 개의 HBM 칩이 단일 모델 학습에 소비된다. 추론 수요도 폭발한다. 추론은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다. 챗 GPT 사용자 수는 2023년 1억 명에서 2024년 3억 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5억 명을 넘을 전망이다. 사용자 한 명당 하루 평균 10에서 20회 질문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50억에서 100억 회의 추론이 발생한다. 각 추론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활성화된다. 이를 처리하려면 수만 대의 GPU가 24시간 가동되어야 한다. 추론 수요는 학습 수요보다 훨씬 크다. 모델은 한 번 학습하면 수개월 사용할 수 있지만 추론은 매 순간 발생한다. 오픈AI는 챗 GPT 서비스를 위해 학습보다 10배 많은 GPU를 추론에 투입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AI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추론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AI 응용 분야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로 언어 모델, 이미지 생성, 음성 인식에 집중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의료 진단, 신약 개발, 과학 시뮬레이션, 금융 분석 등으로 확산된다. 각 분야마다 전용 AI 모델이 필요하며 모든 모델이 대규모 GPU 클러스터와 HBM을 요구한다. 자율주행 분야를 보자. 테슬라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 학습을 위해 1만 개 이상의 H100 GPU를 사용한다. 웨이모, 크루즈, 메르세데스, BMW 모두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며 대규모 AI 인프라에 투자한다. 자율주행자 한 대에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린 같은 차량용 AI 칩이 탑재되며 이들도 HBM을 사용한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자율주행자 출하가 연간 1000만 대를 넘어서면 차량용 HBM 수요만 수백만 개에 달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다. 테슬라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피규어 AI의 피규어 01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모두 온보드 AI 칩을 탑재한다. 로봇이 실시간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려면 강력한 AI 칩과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하다. 로봇 한 대에 HBM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지만
로봇 학습과 시뮬레이션에는 데이터 센터급 컴퓨팅이 필요하다. 의료 AI는 더 큰 잠재력을 가진다. 영상 진단, 병리 분석, 유전체 분석, 신약 개발 모두 AI가 활용된다. 구글의 매드파이램, 오픈AI의 GPT-4V 같은 의료 AI 모델은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다. 병원마다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면 의료용 AI 칩 수요가 급증한다. 제약회사들도 신약 개발에 AI를 활용한다. 알파폴드 같은 단백질 구조 예측 AI는 신약 개발 기간을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한다. 엔비디아는 2025년 하반기 루빈 아키텍처를 발표할 예정이다. 루빈은 HBM4를 탑재하며 메모리 대역폭이 5TBS를 넘는다. 이는 H200 대비 50% 향상된 수치다. 루빈의 출하는 2026년 시작될 전망이며 첫 해에만 100만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루빈 하나에 HBM4가 8개 들어간다면 연간 HBM4 수요만 800만 개다. AMD는 MI400 시리즈로 대응한다. HBM4를 탑재하고 엔비디아와 성능 경쟁을 벌인다. 인텔의 팔콘 슈어 역시 HBM4를 채택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HBM4가 AI 가속기의 표준이 된다. HBM3E는 보급형 시장으로 내려간다.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HBM 시장 규모는 2024년 200억 달러에서 2026년 480억 달러로 증가한다. 2028년에는 8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연평균 성장률이 40%가 넘는다. 반도체 산업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품목은 HBM이 유일하다.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20%에서 2028년 35% 이상으로 확대된다. HBM이 메모리 산업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는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 수요다. AI는 이제 시작 단계다. 현재 AI가 실용화된 분야는 전체의 10%도 안 된다. 앞으로 10년간 AI는 모든 산업에 침투한다. 제조, 물류, 소매,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국방 어느 산업도 AI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AI가 확산될수록 컴퓨팅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HBM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가트너는 2028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중 GPU와 AI 가속기가 30% 이상을 차지한다. HBM은 이들 칩의 필수 부품이므로 HBM 시장도 함께 성장한다. 2030년까지 HBM 시장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지만 증설에는 시간이 걸린다. 팹 하나를 건설하는데 34년이 소요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이 2030년 가동 목표다. 그 전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협상력이 높아진다. HBM 가격은 일반 D램 대비 용량당 10배 이상 비싸다. HBM 322단 제품의 평균 판매 가격은 550달러다. 원가는 약 350달러로 추정된다. 마진율이 36%에 달한다. 일반 D램의 마진율이 15에서 20%인 것과 비교하면 HBM의 수익성이 압도적이다. 2025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34조 원으로 예상된다. 매출 85조 원, 영업이익률 40%다. 이는 반도체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삼성전자 D램 부문도 18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전망이다. 양사 합계 52조 원의 영업이익 중 60% 이상이 HBM에서 나온다. HBM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익성을 좌우한다. AI 수요는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메모리 병목이 해결되지 않는 한 HBM 수요도 계속 증가한다. 한국이 HBM 기술을 선도하는 한 글로벌 AI 산업에서 한국의 지위는 확고하다. AI가 발전할수록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한국 반도체의 도시와 미래 산업 지도를 들여다보자. 경기도 남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변모하고 있다. 성남, 수원, 화성, 용인, 안성, 평택, 이천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다. 이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요 팹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 85%, 매출 76%가 경기도에서 발생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자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생산기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이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남사읍,
이동읍 1원 1244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다. 축구장으로 치면 1700개 면적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600조 원을 투자해 4개의 팹을 건설한다. 각 팹은 청주 M15X의 6배 규모다.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된다. 1기 팹은 2030년 가동 목표다. 부지 면적 126만 제곱미터, 축구장 176개 크기다. 3복층 구조로 건설되며 각 층마다 클린룸이 배치된다. 클린룸 면적은 4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클린룸이 된다. 3복층 설계는 SK에코플랜트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구조다. 기존 팹은 12복층이었다. 3복층으로 가면 같은 부지 면적에서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릴 수 있다. 3복층 건설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팹은 시공 특성상 높이가 100m 이상의 고층이 된다. 고층 건물은 양중 공법과 장비가 달라진다. 하중 분배, 내진 설계, 진동 제어 모두 정밀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SK에코플랜트는 이천과 청주에서 M14, M15, M16 프로젝트를 통해 2복층 이상 팹 시공 경험을 축적했다. 이 경험이 용인 3복층 팹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용인 1기 팹 건설에만 120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청주 M15X가 20조 원이었으니 6배 규모다. 2기, 3기, 4기 팹까지 건설하면 총 600조 원이다. 물가 상승과 첨단 장비 가격 증가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늘어날 수 있다. 600조 원은 한국 연간 GDP의 2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민간 기업의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협력 기업들도 함께 입주한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인접단지에 자리 잡는다. 랩리서치는 용인시 지곡 일반산단에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를 입주시켰다. 오산의 반도체 제조 공장도 보유한다. 도쿄일렉트론은 화성의 연구개발센터를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 ASML은 화성 동탄의 첨단 EUV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AMAT는 오산의 차세대 R&D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소재 기업들도 모인다. SK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국내 소재 기업들이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안성동신 일반산업단지는 157만 제곱미터 부지에 2030년 말까지 완공된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인근에서 공급받으면 물류 비용이 줄고 대응 속도가 빨라지나. 이런 밀집 생태계가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며 비용을 절감한다. 용인 클러스터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막대하다. 전력 공급을 위해 3개의 LNG 발전소가 건설된다.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한다. 총 3GW다. 원자력 발전소 3기 규모다. 장거리 송전선로로 추가 7GW를 확보한다. 호남 지역과 동해안에서 용인까지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한다. 반도체 팹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용인 클러스터 전체가 완성되면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시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 용수 공급도 핵심 과제다. 반도체 제조에는 초순수가 필요하다. 한 개 팹이 하루에 소비하는 물은 10만 톤 이상이다. 4개 팹이 완공되면 하루 40만 톤이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는 통합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평택 호소와 이천 복하천에서 용인까지 용수를 공급한다. 기존 산단에 하수제이 용수를 공급해 물량을 확보한다. 발전용수도 활용한다. 통합용수 공급 사업은 2024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2031년부터 적기 용수 공급을 목표로 한다. 주거 인프라도 확충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0만 명 이상의 인력이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지니어, 기술자, 연구원, 설비 운영자,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15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주거지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이동읍에 1만 6천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한다. LH와 공동으로 228만 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한다.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학교, 병원, 상업시설, 공원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계획되어 있다. 교통망도 대폭 확충된다. 세종포천고속도로 남용인 IC가 2025년 연내 개통된다. 용인 클러스터와 수도권을 직결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 양감, 용인 남사원삼, 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45km 구간으로 2030년 완공 목표다. 평택 파주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한다.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 내륙선, 평택 부발선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024년 3월 동탄과 부발을 잇는 반도체선 건설도 발표했다. 용인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다. 2035년 계획 인구는 128만 7천 명이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15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용인시는 국토연구원과 협의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조정하고 있다.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도 확장 중이다. P4라인은 이미 가동 중이며 HBM3E와 DDR5를 생산한다. P5라인은 2028년 완공 예정이다. P4와 같은 규모로 클린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 평택 캠퍼스 전체 면적은 2,9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10배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디램, 낸드, 파운드리를 모두 생산한다. HBM 생산도 P4와 P5에서 이루어진다. 평택 캠퍼스가 완전히 가동되면 월간 디램 생산 능력이 110만 장 수준에 달한다. 이천 SK하이닉스 캠퍼스는 디램 주력 생산 기지다. M14, M16 팹이 가동 중이며 추가 증설이 진행 중이다. 청주 M15X는 HBM 전용 팹으로 운영된다. 이천, 청주, 용인이 SK하이닉스의 3대 생산 기지를 형성한다. 이 세 곳이 모두 완공되면 SK하이닉스의 디램 생산 능력은 현재의 5배로 증가한다. 판교는 팹리스 클러스터로 발전한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팹리스 기업과 지원 시설이 유치된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팹리스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 9월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의 시스템 반도체 개발 지원 센터가 설립되었다. 팹리스 기업이 첨단 기술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수원에는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가 운영 중이다.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 위치한다. 반도체 신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 실증을 지원한다. 테스트베드와 인력개발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전세계 반도체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생산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이 현재의 5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디램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현재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아진다. HBM 시장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수출은 2024년 1,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의 약 22%다.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2030년대에는 3천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 전체 수출의 3,540%를 반도체가 차지하게 된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는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용인 클러스터만 직접 고용 10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3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평택, 이천, 청주를 합치면 직접 고용 30만 명, 간접 고용 100만 명 이상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게 된다. 소부장 기업과 서비스 업종까지 포함하면 파급 효과는 더욱 크다. 한국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도 투자를 늘린다. 미국은 CHIPS 앤드 사이언스 액트로 527억 달러를 지원해 국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한다. 인텔은 오하이오,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TSMC는 애리조나에 3개 팹을 건설 중이며 투자액은 650억 달러다. 삼성전자도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팹을 건설한다. 그러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규모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은 미국 제재로 어려움을 겪지만 자체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 SMIC, CXMT, YMTC가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만 첨단 장비를 구할 수 없어 기술 격차는 벌어진다. 일본은 TSMC 구마모토 팹을 유치했지만 규모가 작다. HBM이나 첨단 디램 생산은 없다. 유럽은 EU 칩스 액트로 430억 유로를 투입하지만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와 전장용 반도체에 집중한다. 글로벌 반도체 지도에서 한국의 메모리 독점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이 설계와 소프트웨어를, 대만이 파운드리를, 한국이 메모리를 각각 장악하는 구도다. 이 세 축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지탱한다. 그 중에서도 AI 시대에는 메모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한국이 HBM을 독점하는 한 글로벌 AI 산업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다. 설계, 제조, 소재, 장비, 연구, 인력 양성이 모두 집적된 완전한 생태계다. 이런 생태계는 쉽게 복제할 수 없다. 40년간의 축적이 만든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AI 시대가 지속되는 한, 이 클러스터는 글로벌 AI 인프라의 심장으로 기능할 것이다. HBM 이후의 차세대 기술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 HBM4는 2025년에서 2026년 양산되지만 이미 HBM5 개발이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HBM5를 2027년에서 2028년 출시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다. HBM5는 대역폭 3TBS 이상을 목표로 한다. HBM4 대비 50% 향상된 수치다. I/O 수는 3072개 또는 4096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핀 속도도 12GBps 이상으로 높아진다. HBM5에서는 3D 패키징 기술이 본격 도입된다. 현재 HBM은 2.5D 패키징으로 GPU와 나란히 배치된다. 인터포저라는 중간층을 통해 연결된다. 3D 패키징은 HBM을 GPU 위 또는 아래에 직접 적층하는 방식이다. 칩 간 거리가 더욱 짧아져 대역폭이 증가하고 전력 소비가 줄어들며 패키지 크기도 작아진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핵심 기술이다. 기존에는 솔더 범프로 칩을 연결했다. 솔더 범프는 주석 합금 덩어리로 크기가 수십 마이크로미터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솔더 범프 없이 구리전극을 직접 접합한다. 접합 간격이 10마이크로미터에서 1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좁혀진다. 연결 밀도가 10배 이상 증가한다. 신호 지연도 줄어들고 전력 소비도 감소한다. TSMC는 SoIC라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개발 중이다. 시스템 온 인티그레이티드 칩스의 약자다. 칩을 수직으로 쌓아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만든다. 삼성전자도 X큐브라는 3D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다. 인텔은 포베로스 기술을 보유한다. 이들 기술이 HBM5부터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팬아웃 패키징도 검토된다. 웨이퍼 레벨에서 패키징을 수행해 패키지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높인다. TSMC의 인F 기술이 대표적이다. 애플의 A 시리즈 프로세서에 사용된다. SK하이닉스는 TSMC와 협력해 HBM에 팬아웃 적용을 연구 중이다. 팬아웃을 사용하면 인터포저 없이 HBM과 GPU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HBM의 또 다른 진화 방향은 PIM이다. 프로세싱 인 메모리, 메모리 내부의 연산 기능을 통합한다. 데이터를 GPU로 이동시키지 않고 메모리 안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한다. 이는 메모리 병목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데이터 이동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GDDR-PIM과 HBM-PIM을 개발 중이다. HBM-PIM은 각 D램 칩에 간단한 연산 로직을 추가한다. 벡터 연산, 행렬 곱셈 같은 기본 연산을 메모리 내부에서 수행한다. AI 추론에서 행렬 연산의 상당 부분을 HBM 내부에서 처리하면 GPU 부하가 크게 줄어든다. 전력 효율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하반기 HBM-PIM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HBM-PNM을 개발 중이다.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PIM보다 진화한 개념으로 메모리 바로 옆에 전용 연산 유닛을 배치한다. 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PNM은 AI 가속기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메모리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연산 능력을 가진 능동적 부품이 된다. CXL도 주목받는 기술이다.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CPU, GPU, 메모리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다. CXL을 사용하면 서버 여러 대가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다. AI 학습에서 대용량 모델을 여러 GPU에 분산시킬 때 유용하다. 메모리 용량이 부족한 GPU가 다른 GPU의 메모리를 빌려 쓸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CXL DRAM과 CXL SSD를 개발 중이다. 2025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 광연결도 미래 기술이다. 전기 신호 대신 광신호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광신호는 전기 신호보다 속도가 빠르고 손실이 적으며 장거리 전송에 유리하다. GPU와 HBM 사이에 광연결을 적용하면 대역폭이 10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광연결은 아직 기술적 난제가 많다. 소형화, 저전력화, 비용 절감이 해결되어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실용화는 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AI 서버 아키텍처도 진화한다. 현재는 GPU 중심 구조다. CPU가 전체를 제어하고
GPU가 AI 연산을 수행하며 메모리는 데이터를 공급한다. 미래에는 메모리 중심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대용량 HBM을 중심에 두고 여러 개의 AI 가속기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HBM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HBM이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의 중심이 된다. 엔비디아는 루빈 이후 아키텍처로 베라를 준비 중이다. 베라는 2027년 출시 예정이며 HBM5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AMD도 MI 시리즈를 계속 진화시킨다. 인텔은 팔콘 쇼어 이후 제규어를 개발 중이다. 모든 차세대 AI 가속기가 차세대 HBM을 요구한다. 한국 기업들이 차세대 기술에서도 선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HBM4까지는 한국이 압도적이지만 HBM5부터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미국과 유럽도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 DARPA는 PIM 기술에 수억 달러를 투입한다. EU도 차세대 메모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강점은 양산 능력이다. 새로운 기술을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것과 이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 기업들은 40년간 메모리 양산 경험을 축적했다. 신기술을 빠르게 양산 라인에 적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SK하이닉스는 HBM4 개발을 18개월 만에 완료했다. 경쟁사들은 24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 속도 차이가 시장 선점으로 이어진다. HBM5도 한국 기업들이 먼저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자체 파운드리에서 개발 중이며 이를 HBM에 적용하면 기술적 차별화가 가능하다.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패키징 기술을 확보한다. 두 전략 모두 합리적이다. 차세대 기술의 핵심은 통합이다. 디램, 로직, 패키징을 모두 아우르는 기술 역량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디램에서 세계 최고지만 로직과 패키징에서는 대만과 미국에 의존한다. SK하이닉스는 TSMC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로 수직 통합을 추구한다. AI가 발전할수록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연산 능력은 계속 향상되지만 메모리 병목은 여전히 존재한다. HBM 이후에도 새로운 메모리 기술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이 기술들을 선도하는 한 글로벌 AI 산업에서 한국의 지위는 유지된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핵심은 연산이 아니라 메모리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작동해도 데이터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성능은 발휘되지 않는다. HBM은 이 병목을 해소하는 유일한 기술이다. 한국이 HBM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AI 인프라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5년 이상 HBM 기술을 개발해왔다. TSV, 3D 적층, 패키징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수율은 80% 이상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한다. 생산 능력도 압도적이다. 2025년 글로벌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79%다. SK하이닉스 62%, 삼성전자 17%다. 미국 마이크론이 21%로 유일한 경쟁자지만 생산 규모와 기술 수준에서 여전히 한국에 크게 뒤진다. 이런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40년간의 디램 제조 경험,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대규모 인프라 투자, 빠른 개발 속도가 결합된 결과다. 경기도 남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이 모든 것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다. 용인, 평택, 이천, 청주를 잇는 이 클러스터에서 세계 반도체의 3분의 1이 생산된다. 이런 생태계는 쉽게 복제할 수 없다.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한국산 HBM에 의존한다. 이는 AI 산업이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이 AI 칩을 설계하고 대만이 칩을 제조하지만 한국의 HBM 없이는 AI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는다. 한국이 글로벌 AI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다. AI가 발전할수록 HBM 수요는 더욱 증가한다. AI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이는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에 대한 수요로 직결된다. HBM4, HBM5로 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2026년까지 HBM 시장 규모는 480억 달러, 2028년에는 800억 달러로 성장한다. 2030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 제재로 첨단 장비를 구할 수 없어
HBM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본은 HBM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마이크론만이 유일한 경쟁자지만 생산 규모와 수율에서 한국에 크게 뒤진다. 한국의 HBM 독점은 구조적이며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밝다. HBM 수요 폭발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2025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34조 원, 삼성전자 디램 부문 18조 원, 합계 52조 원이다. 이 중 60% 이상이 HBM에서 나온다.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2030년대에는 더욱 확대된다. 기술, 인프라, 전략, 인력, 산업 생태계 모든 면에서 한국은 AI 시대의 핵심 국가다. AI가 발전할수록 필요한 기술은 결국 한국이 가장 잘하는 기술이다. 이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며 한국 경제의 미래이기도 하다. HBM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AI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다. 메모리 하나로 세계 AI를 흔드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